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경북 상주시 함창면 스토리가 있는 카페 버스 정류장을 다녀왔습니다. 카페 주인은 중학교 교사였었는데요. 42살에 학교를 떠나 산골마을로 귀농해 천연 염색, 옷가게, 방과 후 강사로 생계를 꾸리다 지금은 함창면에 2층짜리 헌집을 수리해 카페를 운영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했을 때 입구에 써놓은 글 중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부자의 정의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부자란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문구였는데요. 그 글을 보고 나는 무척 부자구나 하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이 쓴 제목이 나의 카페 버스 정류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카페 버스 정류장에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 저는 이 책에 수록된 글 중 몇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카페 버스 정류장. 운명이었다. 버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간 이 집에 반해버린 것. 창에 붙어있는 새노움이라는 글자에 이끌려 목적지도 아닌 낯선 동네에 내린 것. 집안을 구경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 주인을 만나 계약을 하기까지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이런 총구석에 카페를 열 생각을 하다니 나는 과연 대단한 짓을 한 게 분명했다. 무려 6년 동안 새가 나가지 않은 애물단지였던 건물은 집 안팎이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이긴 했어도 재미있고 독특한 구조를 가진 집이었다. 여기저기 둘러보는 동안 머릿속으로 카페가 차려지고 있었다. 바닥이 아예 보이지 않을 만큼 때가 찌든 2층 마룻바닥은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창틀과 계단은 초콜릿색 페인트를 칠해야지. 이불장은 미닫이 문을 빼내고 두 사람이 들어가는 밀실로 만들면 재밌겠다. 사실 이 집을 만나기 서너 달 전부터 나는 벼랑 끝에 선 듯 서늘한 심정으로 눈을 뜨곤 했다. 기어이 아침은 오고야 말았구나 하고 죽음을 앞둔 줄리엣의 대사를 읊조리면서 단순 노동 몇 명 구함이라고 써인 전단지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거나 벼룩시장의 구인 구직란을 샅샅이 훑어보기도 하고 취업정보 사이트를 검색해 보느라 날밤을 새기도 했다. 그래서 얻은 소득이라면 이제는 나이 제한에 걸려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럼에도 남들의 눈에 비친 나는 세상에 걱정이라곤 없는 낙천주의자였다. 나는 지금 거지니까 누구든 나 만나려면 밥값이 있어야 돼 라고 낄낄대며 팔랑거리고 다녔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몰래서 먹고 살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할 때 이 집을 만난 것이다. 함창 버스 정류장에 내려 오른쪽으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위치여서 카페 이름을 버스 정류장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딸 나라가 엄마, 그럼 카페 간판도 버스 정류장처럼 동그란 입간판으로 하지? 하며 연습장에 버스 정류장 간판을 쓱쓱 그려보았다. 멋진 생각이었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것들을 적어보았다. 기다림, 그리움, 사랑, 만남, 이별, 재회, 쓸쓸함, 여행, 뒷모습, 추억, 연인, 가족, 도착, 출발, 아쉬움, 안타까움, 차를 놓치다, 숨가쁨, 반가움, 약속, 가락국수, 자판기 커피, 정류장 다방, 연착, 첫차, 막차, 차표, 잃어버린 가방, 포옹, 빠이빠이. 그리고 저마다 자신만의 경험에서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나는 11살이라고 적었다. 그때 국민학교 4학년이던 나는 막 싹트기 시작한 어떤 감정의 정체를 알지도 못한 채 인근 도시로 전학을 가야 했다. 내가 탄 버스가 시동을 거는데
차창 밖으로 숨이 차게 달려오는 그가 보였다. 버스는 그를 잠시 기다려 주었고 차창 밖에서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뭐라고 입술을 달싹였다. 나는 창문을 열었고 그는 포장도 하지 않은 노트 한 권을 건넸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무너져 내리던 그의 눈동자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영상으로 남았다. 노트는 초록빛 바탕에 드레스를 입은 서양 인형이 그려져 있는 예쁜 일기장이었다. 뒤 표지에는 밤 9시에 라디오에서 고향의 봄 노래가 흘러나오면 나를 생각해줘 라고 적혀 있었다. 11살이라고 적은 아래에 일기장이라고도 적고 먼지바람이라고도 적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먼지바람에 가려 어느새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마도 나는 이 카페가 버스 종류장 곁에 있다는 것을 핑계대어 내가 누군가에게 태초의 순수함을 간직한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나의 카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순간을 간직한 11살의 나를 기념하여 오전 11시에서 오후 11시까지 문을 열기로 했다. 2011년 11월 30일 차창 밖으로 처음 이 집을 만난 날로부터 3개월 만이었다. 허둥대지도 허전하지도 않은 시작. 밝혔다시피 10일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나는 2011년 11월 11일에 개업해서 11시부터 11시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나름 멋진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10월 초 집 계약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이사를 했다.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내던 대숲이며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빨갛게 익어가는 감들, 김장 배추며 무가 오동통하게 속살이 붙고 있던 마당을 두고 고개를 빼고 돌아오던 집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딸 나라가 이 집 참 좋았었는데 라고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2002년 귀촌을 하면서 도시에 두고 왔던 딸 아이는 당시 14살이었는데 지금은 25살이 되었다. 동생이랑 자취를 하면서 만화를 공부하던 중 동생이 대학에 가게 되어 혼자가 되자 내 곁으로 왔다. 자취집도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었지만 내 집도 좁기론 만만치 않아서 오자마자부터 작업실 타령을 하던 참이었다. 그리고 콘티 구상만큼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깡촌에서는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시골은 20대가 살만한 곳은 절대로 못 된다며. 그런데 최근에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시골도 좋은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했다. 풍경이 항상 변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볼 때마다 변해. 하늘도 산도 과수원 풍경도. 대문만 나서면 과수원이어서 마른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구슬만한 서가알이 굵직한 청사과가 되었다가 드디어는 새빨갛게 익어가는 단순한 자연의 움직임을 따라 마음도 움직인 것이다. 나라가 투덜댈 때마다 입으로는 그렇지 아무래도 불편하지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만 더 살아봐. 너도 시골 생활에 중독이 되고 말걸 하는 믿음이 있었다. 어쨌건 불편해했던 집과 마을에 겨우 정을 붙인 터에 근사한 빈집 어쩌고 하며 이사를 덜 먹이니 나라가 황당해한 것은 당연했다.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엄마 제발 충동적으로 일 좀 만들지 마. 무슨 이사야 하더니 곧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나라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발 철 좀 드세요 이니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모를 상황이었다. 계약도 다 해버렸다니 어쩔 수 없이 집을 보러 온 나라는 우선 넓은 작업실이 생긴다는 것에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은근히 어깨에 힘을 주며 말했다. 새로운 집을 얻은 배경에는 너에게 작업실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도 한몫했다고. 이사를 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다. 곰팡이가 쓴 천정이며 벽, 재질이 안 보일 만큼 먼지 덮개가 쌓인 나무 바닥을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내기도 수차례였지만 6년이나 돌보지 않은 데 대한 복수라도 하듯 고집스럽게 곰팡이 냄새를 품어내는 집이었다.
그 틈틈이 가정집이던 곳을 영업장으로 허가내는 데 필요한 서류 절차를 밟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녹슨 보일러를 교체하고 실내에 수도 공사를 하고 가스며 전기 등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벽과 천정을 페인트 칠하고 재활용 센터를 드나들며 인테리어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이 후딱 지나가 버렸으니 바라던 날짜에 개업을 못한 것은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였다. 전문 공사가 필요한 일은 전문가의 힘을 빌고 청소는 나라가 도와주었지만 인테리어는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도 없이 혼자 했기 때문에 11월 30일에 문을 연 것만도 다행이었다. 산발한 머리카락이며 뺨, 꼬질꼬질한 옷차림에 페인트 자국이 곳곳에 묻은 모녀가 페인트 가게며 슈퍼마켓, 김밥집이며 은행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심심한 이웃들에겐 호기심거리여서 어디서 왔냐, 뭘 할 거냐, 언제 문을 열 거냐 하고 질문들을 해댔다. 집 맞은편에 있는 함창중학교의 선생님은 전화까지 해서 뭘 팔지요? 언제 문을 열지요? 하고 물었는데 아마도 학교 앞에 술집이라도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을 하신 것 같다. 어쨌든 그럴 때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열어요라고 했던 말에 책임을 지느라 가까스로 문을 연 것이었다. 그야말로 문을 연 것이었다. 개업을 알리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소리 소문 없이 가족이며 지인들에게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기에 축하 인사를 받을 일도 없었다. 솔직히 첫날부터 손님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은 겪고 싶지 않았다. 이 공간이 필요한 진짜 손님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려 공기가 싸늘하였다. 전날 급하게 구입한 난로를 여기저기 틀어놓고 공기를 데웠다. 아침 9시에 팥 시루떡이 도착했고 그 사이 사귄 학생사 아주머니와 함께 우산을 쓰고 떡을 돌렸다. 개업떡이 아니라 이사떡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학생사 아주머니는 차 마시러 와요 라는 당부를 꼬박꼬박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아지매들이 생전 찻집에 가봤어야지. 아자씨들도 다방에나 가지 뭐. 그런데 가겠어? 였다. 떡은 돌리지만 은근히 걱정이라는 눈치였다. 첫 손님은 웃는 얼굴이 예쁜 30대의 여성이었다. 좋아요. 굿이에요. 이런 촌구석에 카페를 열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말은 칭찬 같기도 하고 무모하다는 염려 같기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쓴 책을 선물하였고 그녀는 이후 한동안 우리 카페의 홍보대사를 자청했다. 다행히도 10분 정도의 손님이 다녀가서 허둥대지도 허전하지도 않은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카페 문을 닫고 청소기를 돌리고 음악을 끈 조용한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개업을 자축하였다. 이런 촌구석에 카페를 열 생각을 하다니 나는 과연 대단한 짓을 한 게 분명했다. 되새김질할수록 단맛이 나는 말. 겨울의 초입에 문을 열어서 고생을 좀 했다. 오래된 시멘트 블록집이어서 벽이며 바닥이 바깥의 냉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탓이다. 그나마 아래층은 창이 적어서 난방기를 틀면 따뜻한데 2층은 사방이 다 창문인데다 오랜 세월 동안 헐거워지고 틀어지기도 해서 꼭 닫아도 바람이 술렁술렁 들어왔다. 고민 끝에 방풍용 비닐을 잔뜩 샀다. 손님이 오기 전에 작업을 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창틀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데 카페 앞을 지나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 보셨다. 뭐해? 바람막이 공사요. 그래 갖고 되겠어? 선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완벽하게 막아준다던데요. 창틀을 바꿔야지 그래 갖고는 안 돼. 이틀 뒤 초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2층에서 똑똑똑 규칙적으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올라가 보니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 나무마루를 적시고 있었다. 물이 떨어지는 자리는 나무가 썩어서 못도 헐거워진 걸로 보아 그동안 여러 번 샌 것이 확실했다. 천정에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이 속상해서 한숨을 쉬다가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를 했다. 간밤비에 천정이 새는데요. 아침 먹고 내가 가볼게. 그리고 몇 분 후에 와서 보시고는
지붕 공사를 해야지 하셨다. 며칠 뒤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과 옥상 위를 철판으로 덮는 공사를 했다. 덕분에 비가 와도 끄떡없는 야외 공간까지 생겼다. 창문 공사도 했는데 기존의 창틀이며 창문이 너무 예뻐서 그대로 두고 싶다 했더니 바깥으로만 빙 둘러 창문 공사를 해서 이중창이 되었다. 결국은 해야 할 공사라 해도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공사를 생색 한번 안 내고 해줄 집주인은 잘 없으리라. 그뿐 아니라 잘 갈무리 해둔 옛날 문짝이며 예쁜 찻잔들도 챙겨다 주고 멋진 화분도 많이 갖다 주셨다. 여기 오면 쓰이니까 그게 야들한테도 좋지 뭐 하시며 지금 우리 카페를 장식하고 있는 화분들 중 친한봇이 선물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주머니가 주신 것이다. 고맙다는 말만으로는 뭔가 아쉬워서 집에 가실 때 팔짱을 끼고 졸졸 따라갔더니 어디가 나 따라오는 기라? 하며 웃었다. 비어있던 집에 불이 들어오니 좋아. 이웃 사람들도 다들 좋대. 차를 팔아서 돈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여튼 열심히 잘 해봐. 잘 안 돼도 뭐 우리가 사니까요. 사는 집으로도 좋아요. 딸아이는 작업실이 생겨서 좋고 저는 일터도 되고 살림 집도 되니까 좋고요. 그리 생각하면 나도 좋고 자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최고야. 자네 보면 나도 대리만족해서 좋아. 대리만족이라는 표현에 놀라는 중 고맙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자네랑 집 계약하고 와서는 하는 말이 여자가 인텔이더라 그러더라고. 인텔이요? 그래 인텔이래 인텔이. 두 분 데이트하러 카페에 같이 한번 오세요. 아이고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면 좋게? 재미라고는 눈꼽맘치도 없어. 그 연배의 남자들은 대개 다 그래요. 그러게 말이라 우리들은 참 재미없게 살았어. 그래도 젊을 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죠? 아주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너무 힘들었던 시간은 추억이 될 수 없어. 그때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치는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이렇게 정확한 감정을 전달하는 아주머니가 너무 멋있어 보였다. 내일도 차 드시러 오세요. 돈 안 받을게요. 돈 안 받는다는 소리는 오지 말라는 소리랑 같아. 내가 자네보다 사는 게 낫잖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 네. 카페로 되돌아오면서 중얼거렸다. 대리만족.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 너무 힘들었던 시간은 추억이 될 수 없어. 내가 장사 잘 하라고 마술을 해줘야지. 처음 두어 달은 동네 친구들을 부르거나 가족을 대동하고 오거나 하며 열심히 단골이 되어 주셨고 드디어는 혼자서 차를 드시러 오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커피는 쓰다며 달콤한 라떼 종류만 드시던 아주머니는 이제 아메리카노만 드신다. 처음에는 보리차처럼 연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진한 커피도 잘 드신다. 내가 자네 덕분에 커피를 알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 서울 동생들이랑 카페에 갔는데 내가 생전 그런 데를 안 가봐서 얼떨결에 시키느라고 욕만 쓰고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차 종류도 다 알고 그런 데 가도 당황 안 하고 딱 아메리카노 시킨다니까. 가끔 안 오시는 날도 있어서 왜 이렇게 결석을 하고 그러세요 하면 오고 싶지만 참는 거야. 내가 주책없이 너무 들락거리면 자네가 귀찮을 것 같아서. 자네랑 한바탕 웃고 가야 기운도 나고 그러는데 너무 떠들고 가면 주책 맞은 할망구 같이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 것 같아서 돌아봐줘. 그러면 나는 결코 잔소리가 아니라며 펄쩍 뛰고 아주머니의 훈화는 계속된다.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해. 좀 잘 된다고 너무 나가지도 말고 안 된다고 동동대지도 말고 지극히 한결같이 해야 돼. 초기 투자가 있으니까 3년은 걸려야 순이익이 나오기 시작해. 장사는 수입도 봐야 되지만 나가는 돈도 잘 챙겨서 봐야 돼. 돈은 꼭 애쓴다고 벌리는 것도 아니야. 꾸준히 변함없이 하다 보면 때가 와. 때가 오면 술술 다 풀리니까 조급할 거 없어. 아이고 내가 또 잔소리 했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며 스스로에게 꿀밤을 주는 태도까지가
멋진 인생 선배의 모습이다. 되새김질 할수록 단맛이 나는 말씀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좀 잘 된다고 너무 나가지도 말고 안 된다고 동동대지도 말고 지극히 한결같이.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을 하고 빈둥거리기도 하고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사색하고 책을 보고 몽상에 잠기며 길 모퉁이를 어설렁거리고 상념의 낚싯줄을 강물에 깊이 들이울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스스로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에서. 영원한 그가 남긴 독후감. 뒤늦게 개업 소식을 전해 들은 지인들이 눈을 홀기며 나타나느라 붐비었던 며칠이 지나고 카페는 다시 한산해졌다. 계속된 초겨울 한파로 냉기가 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 몹시 추웠던 12월 12일, 문을 연 지 14월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인도 스타일의 주황색 두건으로 감지 않아 부스스한 머리칼을 감춘 채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무슨 얘긴가에 깔깔대며 눈물까지 찔끔대고 있는데 출입문이 열렸다. 카키색 바바리 코트에 같은 계열의 중절모를 쓴 뭐랄까 현실 속에서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나는 웃음소리를 거두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 발을 디디었다.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하고 계단을 오르는 손님의 뒷모습에 눈길을 주는데 그가 돌아보았다. 왜 그랬을까? 나는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얼떨결에 고개를 까닥하며 인사를 했다. 주문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그는 장식으로 놓아둔 쌀 뒤주 위에 모자를 얹어두고 난로 곁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 드릴까요? 에스프레소 2샷으로. 커피를 2숟가락, 다시 한 숟가락을 더해서 갈고 핸드 드립을 하는 동안 나는 몹시 허둥대고 있었다. 차를 준비해서 올라가니 그는 엄하게 취한 듯 고갯짓을 하고 있다가 쑥스러운지 자세를 굳혀세우며 미소를 지었다. 커피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저 좀 진하면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럴 것 같아서 3샷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향이 좋으네요. 음악도 좋고. 소리를 좀 키워드릴까요? 아이고, 저만 듣는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혼자만 들으시는 건 맞아요. 지금 손님은 단 한 분뿐이거든요. 아이고, 난방비는 나와야 할 텐데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오래오래 쉬다가 가세요. 진심이었다. 사실 손님은 적은데 세 개의 공간마다 따로 난방을 해야 하니 이런 날씨엔 문을 닫는 편이 나을 것이었다. 1층은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먼저 달려들어 온기를 앗아갔고 2층은 빙 둘러 창문이었으니 난로에 몸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온기를 체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난방비가 수입의 몇 배가 되더라도 한 분의 손님이 더 소중한 초심을 지닌 카페직이었다. 나는 그 말을 정명이라도 하려는 듯 난로의 온도를 조금 더 높이고 오디오의 볼륨을 약간 올렸다. Stand by your man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1시간쯤 후에 뜨거운 물을 한 잔 들고 올라갔다. 그는 책꽂이에 있던 내 책을 읽고 있었다. 주인장이 있으셨군요. 홍보도 할 겸 책 표지에 카페지기가 쓴 책이라는 메모를 해두었던 것이다. 얼떨결에 책을 내게 됐어요. 술술 잘 읽힙니다. 어려운 글이 아니니까요. 그래야 좋은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네요. 한 잔 더 주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리필해 드릴게요. 아니요. 한 잔 주문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한 잔 대접하고 싶네요. 독자로서. 아이쿠 아닙니다. 손에 잡은 김에 책을 다 읽고 가도 되겠지요? 그럼요. 영광이죠. 그리하여 그는 어둡도록 난로 곁에서 내 책을 읽었다. 고마운 일이었다. 나는 정성껏 핸드 드립한 진한 커피에
쿠키 한 조각을 곁들여 내놓았고 한 번 더 뜨거운 물을 배달했다. 누군가에게 우리 카페가 좋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손님이 왔기에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가 계단을 내려왔다. 잘 쉬었습니다. 그는 10,000원을 내밀었다. 나는 잔돈 7,000원을 내밀었으나 그는 손을 내저으며 출입문 쪽으로 가버렸다. 신발을 신고 마당에 내려선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눈앞으로 가져가 사진을 한 장 찍더니 그것을 들여다보며 걸어나갔다. 이야기를 나누던 손님에게 저 손님이 앉았던 자리가 따뜻할 거라고 했더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을 모시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난로는 얌전하게 꺼져 있고 책도 다시 본래의 자리에 꽂혀 있었으며 찻잔 아래에 사각형으로 접힌 흰 쪽지가 어깨를 내밀고 있었다. 손님을 자리에 안내한 다음 다시 난로의 스위치를 눌렀다. 파르르 불꽃이 일며 타기 시작하는 심지를 보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바람이 이는 것을 느꼈다. 쪽지는 수첩을 찢은 것이었다. 주인장의 글을 읽고 플로리다의 게인스빌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 존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득한 후 닉슨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 대사를 역임한 다음 어느 대학 총장으로 있지요. 그가 나의 눈에 뜨인 이유는 기인에 가까울 정도의 개팍한 생활과 이상이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종종 방문했던 그의 집에는 텔레비전이며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귀갓길에 사온 감자 2개와 우유 한 팩으로 먹는 것을 해결하고 한여름에도 닥터 지바고를 떠올리게 하는 검정 코트 차림으로 활보했습니다. 턱수염이 인도의 성자를 연상시켰던 그는 현대 문명을 거부한 전형적인 히피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4명의 여자로부터 4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결혼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여자는 은행 간부였고 세 번째 여자는 수녀였으며 마지막 4번째 여자는 해군 장교였습니다. 수녀를 파괴시켰을 만큼 사랑에는 한없이 자유로운 친구였지요. 그는 시내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진 야산에 손수 나무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떨칠 수 없었던 것은 자동차였는데 그것마저도 10수년이 지난 고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에게 선물로 주었던 책이 있었는데 Civil Disobedient by Henry David Thoreau였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시민 불복종이었습니다. 월든 펀드 근처 숲에서 살던 19세기 학자였지요. 아마 주인장도 알 겁니다. 그 책을 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더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떠났던 멕시코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입국 검문 과정에서 마리아나를 소지한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이제 교수직도 인생도 끝이구나 하고 낙담하던 중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 당시 그는 부모와 담쌓고 산 지 오래되는 외아들이었거든요. 전직 대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미국에서도 남아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던지 뒷문으로 살며시 빼내주었답니다. 대신 그는 부모의 아들로 살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언젠가 버지니아에 있는 그의 부모님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고택은 돌로 지어져 마치 중세시대의 성을 보는 듯했고 택지는 끝이 가물거릴 만큼 컸습니다. 한 채의 허물어진 나무집이 그림처럼 어울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저 집에서 노예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농사일을 했다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존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존과 주인장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지만 또한 같은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주인장과 주인장이 쓴 책과 카페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래 지키고 계십시오. 그야말로 인상적인 독후감이었다. 그가 특별한 사람임을 첫눈에 알아본 나의 통찰력을 인정해도 좋을 만큼 오래 지키고 있으라는 문장에 밑줄을 긋는 것으로 그는 내게 영원한 사람이 되었다. 내게도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마음이 상했을 때 달려가 울던 곳이 있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탁탁탁탁
탁. 카페 마당에서 빠른 발자국 소리가 났다. 카페 바를 잠시 비우고 홀 소파에서 신문을 보던 나는 손님을 맞기 위해 벌떡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다. 달려 들어온 발소리의 주인공은 긴 생머리가 바닥에 닿을 만큼 고개를 푹 수그리고 허둥대며 운동화 끈을 풀고 있었다. 딸 아이와 또래인 카페 맞은편 고등학교의 교사 K였다. 아메리. 그녀는 붉게 부풀어 오른 눈두덩이 민망한 듯 시선을 엉뚱한 데로 보내며 웅얼거렸다. 채 끝내지 못한 말 끝에 흑하고 흐느낌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네, 아메리카노?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울려고 오셨구나. 그러자 그녀는 그만 흑흑흑 소리를 내며 얼굴을 감싸 쥐더니 계단을 뛰어올라 2층 홀로 갔다. 오디오의 볼륨을 잔뜩 올리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들고 올라갔다. 그녀는 테이블에 납작 엎드려서 커진 음악 소리에 힘입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수건을 건네자 고맙습니다 하며 수건을 받아들더니 얼굴에 대고는 또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현관에서 또 누군가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운동화 끈을 풀고 있었다. 동료 교사 B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2층을 가리켰고 그녀는 그 와중에도 카페라떼 시럽 빼고요 라고 주문을 하곤 후다닥 계단을 뛰어올랐다. 오디오의 볼륨을 다시 낮추고 차를 준비해서 올라갔다. 나는 가득 채운 시럽잔을 들어 보이며 이럴 땐 달콤하게 시럽 잔뜩 어때요? 하고 물었다. 마음이 좀 진정된 듯 쑥스럽게 눈인산을 건넨 그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눈썹 끝이 촉촉한 채 빨대를 물고 아이스 커피를 쭉 빨아들이는 모습은 짠하기보다 사랑스러웠다. 나도 K처럼 울었던 순간이 있었고 B처럼 달래준 동료 교사가 있었다. 학생 때문이거나 선배 교사 때문이거나 연인 때문이거나 하여간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이 마음이 상해서 달려가 울던 곳은 주로 교사 화장실이었다. 당신은 화장실 환경이 나빴기에 대걸레 냄새와 지린내가 섞여났고 세면대는 녹물로 불거스름했다. 20대의 나는 무난한 사람처럼 잘 웃었지만 몸속 수분이 온통 눈물의 농도로 장전되어 있었다. 눈물의 기원은 미움이었고 미움의 기원은 내가 받은 상처였다. 가족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어 현실을 외면했던 아버지와 가족 이기주의자로만 사느라 인간의 품격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였던 엄마, 가정 경제를 도탄에 바트린 오빠, 결혼을 핑계로 혼란 속을 빠져나간 언니들, 편가르기와 알량한 자리다툼으로 핏대를 세우던 선배 교사들, 관계의 그물로 나의 지느러미에 상처를 입힌 그들을 다 미워했다. 실은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준 적 없다는 것을, 상처는 나의 선택이었으며 미움도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동안 인생은 이미 노을 지는 시간에 다다르고 말았다. 내 아버지가 그러했고 언니 오빠가 그러했으며 내 아이들이 그래야 하듯이. 내가 경조사나 동창회, 심지어는 가족 모임도 절개하지 않는 것은 20대의 많은 날들을 관계의 그물에 걸려 마음껏 헤엄칠 수 없었던 데 진저리가 난 탓이다. 어쩌면 그때보다 그물코는 더 촘촘해졌지만 나는 이제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무리를 따라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현실이 지겹거나 지쳤을 때마다 막다른 선택을 하곤 했다. 취업이 그랬고 연애가 그랬고 결혼이 그랬고 임신이 그랬고 직장을 그만둔 것이며 귀농을 한 것이며 이혼까지가 다 그랬다. 카페를 시작한 것 역시. 어떤 잡지 인터뷰어가 꿈이 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내 대답은 꿈이 없다였다. 분수에 맞지 않거나 이룰 수 없는 꿈은 꾸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건 언제나 할 수 있었다고. 그는 이 인터뷰 내용에 살아서 사라지는 꿈이라는 멋진 제목을 달았다. 어쩌면 해석하기 나름이므로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막다른 선택이야말로 현실 도피라는 꿈을 당장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잘 썼습니다.
K는 젖은 수건을 돌려주며 맑게 웃었다. 자박자박 카페 마당을 돌아나가는 발자국 소리. 울고 싶을 때, 우울할 때, 상주시 함창면에 있는 카페, 버스 정류장에 가보시라. 아름다운 여주인이 따뜻한 물수건 한 장을 커피와 함께 건네줄 테니 그 따스한 마음으로 슬픔이 가실 것이니.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